바이에른 뮌헨이 드디어 감독 선임에 근접했는데 콤파니 감독을 선임한다는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를 새로운 감독으로 임명하는 계약을 마무리 짓고 있고 거의 임박한 상태다. 콤파니는 바이에른 뮌헨의 연락을 월요일에 받은 이후에 곧바로 이적을 수락을 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다만 콤파니 감독이 벌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리와 이적료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벌리가 원하는 금액만 맞춰준다면 콤파니 감독이 곧바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부임할 예정인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약간 아쉬운 건 기본적으로 콤파니 감독이 벌리에 부임하자마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시킨 아주 잠재성이 풍부한 감독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감독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의 스타일도 콤파니 감독과 굉장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알론소라던가 데제르비, 플릭, 랑닉, 나겔스만 등등등 여러 감독을 노리다가 결국에는 감독을 선임하지 못해서 콤파니 감독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콤파니 감독이 챔피언십에서 올라올 때는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시즌에 승점 101점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46경기에서 29승 13무 3패 거의 패배가 없었고요. 득점도 1위 그리고 실점도 최소 실점이었어요. 챔피언십을 정말 지배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번 시즌에 5승 9무 24패 그리고 실점과 득점도 최하위권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19위로 강등을 곧바로 당해버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콤파니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볼을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벌리의 선수단으로 챔피언십에서는 충분히 그 축구가 통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 축구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콤파니 감독이 끝까지 그 축구를 고수하면서 결국에는 강등을 당했다. 이것도 결국에는 성적이 안 나올 때 본인의 축구를 어느 정도는 포기할 줄 아는 이것도 이제 감독의 역량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의 역량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콤파니 감독의 대략적인 성향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콤파니 감독은 마치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축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3-3 전형을 통해서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를 수비라인 앞에 기준점으로 세워두죠.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라인 앞을 돌아다니면서 볼의 연결고리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빌드업의 중심이 되다 보면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붙어 있을 때 그럴 때는 좌우 풀백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 앞에 위치하면서 볼의 연결고리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수비수가 올라오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거든요. 마치 과르디올라 감독이 로드리가 막혀 있을 때 좌우 측면에 있는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측면에 있었던 베르나르도 실바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앞쪽에 있었던 포든이나 데브라이너가 들어온다거나 중앙 수비수인 스톤스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콤파니 감독도 구현하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토트넘이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전방 압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벌리가 아무래도 토트넘의 선수단보다는 당연히 떨어지는 스쿼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 패스를 오밀조밀하게 돌리기 시작해요. 돌리면서 상대가 올라오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서 토트넘이 압박을 들어오니까 압박을 들어왔을 때 볼을 주고받다가 탈압박이 됩니다.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볼을 주고받으면서 볼을 전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트넘이 둘러싸고 있는 압박을 풀어 나와서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토트넘이 올라왔을 때 완전히 이 비어있는 뒷공간을 활용하면서 빌드업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토트넘의 압박을 벗어나서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면서 완벽한 탈압박, 상대를 끌어들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성향 자체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아르테타라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아마 콤파니 감독이 온다면 이제 스팔레티 감독보다도 더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오밀조밀하게 패스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콤파니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벌리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러한 축구를 하지 못하는데도 너무 고집스럽게 그런 축구를 추구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벌리의 골키퍼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콤파니 감독이 영입한 두 명의 골키퍼가 트래포드와 무리치란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맨시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맨시티에 있을 때도 아무래도 맨시티가 후방에서부터 풀어나가는 형태로 공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뻥뻥 걷어내는 게 아니라 짧게 패스를 풀어가는 그러한 축구에 익숙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콤파니 감독이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선수의 이 발밑에 대한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콤파니 감독이 이 트래포드와 무리치 이 두 명의 선수에게 끊임없이 짧은 패스를 요구합니다. 벌리의 경기를 보면 골키퍼가 분명히 발밑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거지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그러다가 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벌리가 계속 이제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토트넘을 유인합니다. 그 다음에 골키퍼까지 백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백패스가 가다 보니까 손흥민이 골키퍼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해요. 무리치 골키퍼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리치 골키퍼가 손흥민이 압박을 들어오니까 짧은 패스를 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짧은 패스를 받는 선수에게 압박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당황해서 정확하게 패스를 줘야 되는데 패스가 정확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트넘의 공격수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치명적인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한 경기에서도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한 3-4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 전술을 유지를 했고,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판단하기에는 저 무리치 골키퍼가 노이어 골키퍼로 바뀐다면, 그리고 전체적인 벌리의 스쿼드가 바이에른 뮌헨의 스쿼드로 바뀐다면 콤파니 감독의 전술이 통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본인의 전술에 고집을 가진다는 건 그렇게까지 감독의 역량적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든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르디올라 감독의 또 다른 특징, 전방 압박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 장면도 토트넘과의 경기인데 토트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방에서 볼을 계속 돌리니까 계속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후방에서 볼을 돌리자마자 벌리의 선수들이 엄청나게 압박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많이 하고 있죠. 이 공간에서 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토트넘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요 사이 공간으로 일단 패스가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압박이 따라 붙는데, 압박이 따라 붙었을 때도 토트넘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더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압박이 붙었지만 볼을 빼앗지 못합니다. 오히려 볼을 받은 선수가 옆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패스를 여기서 주고 받으면서 계속 토트넘이 볼을 전진시키고 있고요. 결국에는 벌리의 이 강력한 압박, 요 라인을 토트넘이 풀어나와서 순간적으로 벌리의 전방 압박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리의 선수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압박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은 높은데 탈압박이 되는 순간 여기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또다시 토트넘에게 허용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전반기에 손흥민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할 때 그때도 벌리가 전방 압박을 위해서 라인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손흥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컨셉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벌리가 앞쪽에서의 압박이 안 통하고 토트넘이 탈압박을 해서 올라오는 순간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패스가 이 뒷공간으로 한 번만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도 손쉽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벌리의 뒷공간을 활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모든 경기를 보면 벌리가 본인들의 스쿼드에 비해서 너무 볼을 많이 돌리고 전방 압박을 과도하게 시도를 하다가 저렇게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것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라면 혹시나 저 압박이 통해서 완벽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을 선임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랑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요 포인트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랑 어울리는 것도 있고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어울리는 부분은 아까 봤던 것처럼 전방 압박을 정말 과도할 정도로 앞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압박이 벌리가 할 때는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할 때는 확실하게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호평을 받았던 게 수비 라인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면서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앞쪽에서의 압박을 훨씬 더 오밀조밀하게 강력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뒷공간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는 김민재가 거의 모든 공격수와 스피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커버도 김민재가 완벽하게 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압박적인 측면에서는 김민재 선수와 콤파니 감독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그런데 후방에서의 이러한 빌드업 작업에서는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면 스팔레티 감독 때는 사실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월드 클래스 수비수들 중에서는 발밑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롱패스를 뿌려주는 거 이런 거는 정확도가 괜찮은데 후방에서 앞쪽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라던가 혹은 측면 풀백이라던가 이런 선수들하고 패스를 오밀조밀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콤파니 감독은 그런 유형의 선수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뭐 맨시티의 스톤스라던가 그바르디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볼을 정말 잘 다루는 수비수들 그런 선수들을 원하는데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로보트카라는 탈압박에 특화가 된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압박을 당할 때 김민재 선수가 정말 뭐 한 3-4번 정도 패스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로보트카한테만 주면 로보트카가 볼을 잡아서 압박이 들어오는데 탈압박을 해서 알아서 탈압박이 됐거든요. 그래서 로보트카의 개인적인 역량이 극대화가 되었던 시즌이 그 나폴리가 우승했던 시즌이에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가 패스 미스가 나폴리 때보다 잦아졌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탈압박에 능한 선수가 부족했었죠. 키미히도 킥력이나 패스가 좋은 선수지 탈압박이 좋은 선수가 아니고 고레츠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라이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나마 파블로비치가 들어온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졌지만 김민재 선수를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비 라인 앞에 혹은 뭐 측면이라던가 볼을 정말 잘 받아줄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한 명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수비수가 압박을 그대로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더 볼을 돌리는데 능한 선수들 더리우트라던가 다이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투엘 감독이 내렸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콤파니 감독이 온다면 김민재 선수가 상대방의 압박을 받을 때도 주변 선수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짧은 패스에 더 특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정말 탈압박에 능한 선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경우가 동반되어야 김민재 선수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의 뭐 튀어나가는 수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콤파니 감독이 전방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그런 올라가는 성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스타일상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늘 말씀드리지만 투엘 감독을 떠나보낸 것 자체가 뭐 마지막에는 뭐 잡으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쪽으로 올라가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싶은데 투엘 감독이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격적인 성향의 축구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김민재랑 잘 맞는다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김민재에게도 어느 정도는 충분한 기회 지난 시즌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바탕은 깔려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보자면 이 콤파니 감독은 아직까지는 검증이 완벽하게 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알론소 감독처럼 갑자기 잘하는 그런 감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알론소 감독의 축구도 하위권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다소간 이거는 도박수에 가깝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토록 도박수를 던지면서까지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그렇게는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